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매일 신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매일경제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구애와 압박 사이 중국 CCTV 이딴 한국 기업 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에 보니까요. CCTV에 소개된 국내 중소기업 지난 16일 휴대용 가스버너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맥슨 관계자가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에 참여해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CCTV에서 내보냈네요. 통상 중국 관영 매체는 보도 순서나 횟수, 사진 크기, 인터뷰 대상자 등을 모두 공산당 입맛에 따라 치밀하게 결정을 한다. 중국 기업이 관영 매체에 등장하면 몇 번째 순서에 얼마만큼 분량의 기사로 소개됐다고 홍보하는 이유다. 이 같은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기업을 소개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자 중국이 한국 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 관영 방송인 중국 중앙TV, CCTV는 16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 램보 그를 통해서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캔턴 페어 소식을 전하며 휴대용 가스버너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 맥슨 관계자 인터뷰를 방송을 했다. 중국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코트라나 대사관에서 CCTV 측에 한국 기업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먼저 이 기업을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캔턴 페어는 매년 두 차례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네요. 매년 두 번 열리네요. 2019년 가을 행사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체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정상화됐네요. 올해는 사상 최대인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박람회장에서 열렸으며 3만여 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관에는 소형 가전업체 등 20곳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CCTV는 지난 9일에도 광동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에서 현대차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관계자를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내용은 중국 정부가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표가 나오는데 이달 들어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손짓 보내는 중국 해가지고 4월 3일에는 신화통신에서 윤도선 CJ 중국 본사 대표 인터뷰를 했고요. 4월 9일에는 현대차 직원 인터뷰했고 12일에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16일 이번 캔턴 페어에서 한국 중소기업인 인터뷰. 그러고 보니까 4월 들어서 벌써 네 번째네요. 베이징 소식통은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 철저하게 계산된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 관영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목소리가 메인 뉴스를 통해 소개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당국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에서 최근 한국 기업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지난 시진핑 주석의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10일 광동성 광저우시를 시 주석이 시찰하다가 LG 디스플레이 생산기지를 깜짝 방문을 그때 했었고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중국 내에 있는 한국기업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시 주석이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들의 손을 내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외교부도 시 주석의 LG 공장 방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등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 디커플링에 한국 기업의 동참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최대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외국 자본 유치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중국은 지방정부들의 외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한 경제계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에 기대를 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규제는 물론 한중 관계 변화와 같은 대외 악재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 양국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중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방한을 했을 때 김 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김 의장은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에서는 김 의장의 방중이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5월 중국, 6월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5월 달이면 이제 얼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분명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객 규제 같은 것도 보면 정부에서 한한령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왕이 외교부장도 우리 한한령 좀 풀어줘라 이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CCTV부터 중국의 대기업들이 무슨 명령을 하달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였잖아요. 한국 단체 관광객 그 상품 이런 거 확 내려버리고 2016년부터. 그런데 분명히 올해부터는 변화가 있네요. 게임 파노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죠? 예,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빙으로 갈아탄다더라. 논란 구글 AI 검색 개발 속도라고 돼 있으면서 아침에 여민함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혼란이 있어서 서로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뉴욕타임스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네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30억 달러,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검색 엔진을 탑재하면서 올린 매출은 그 매출은 4조 원 될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뭐 돈을 받는다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1년에 거의 3억대 팔렸으니까요.
1년에 3억대면 10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한 30억대의 삼성전자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그 삼성전자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검색을 할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이 깔려 있다 보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글이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핸드폰에서 이걸 갖다가 빙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고,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삼성전자와 구글은 이 같은 검색 엔진 교체설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교체설이 협상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은 AI 기술로 가동되는 완전히 새로운 검색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명은 마기, MAGI, 마기, 예, 마기이며 디자이너, 엔지니어, 임원 등 160여 명이 투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야, 항상 이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 때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 소비자니까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야, 뭐 나는 빙 해가지고 챗GPT 해도 나는 구글 쓸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챗GPT를 딱 이용해보고 야, 이거 정말 획기적이네, 그러면 이제 옮겨 타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구글이 이 검색 시장 90% 이상을 독점하면서 얻는 광고 수익이랑 뭐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빠르게 이제 주식 시장이 이 부분을 프라이싱을 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여미남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걸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해 줘 하면서 구글이 애플한테도 거의 300억 불이죠. 예, 왜냐하면 30빌리언 달러니까 300억 불을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글이 애플한테. 그러면 구글이 삼성전자한테도 얼마를 지급을 하는 건데, 그 지급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낮추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삼성에서는 좀 돈을 좀 더 달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탑재를 해둔 그에 대한 이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번에 빙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9년까지는 5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5건.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을 한번 했었었죠. 그리고 네. 하여튼 최근에 3년 만에 14건이니까 많이 그 디폴트 선언을 했다 그죠.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짓거나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본을 투자해서 경제 외교 관계를 강화해온 중국의 국가정책 1대1로가 부실 채권 급증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 에너지 교역망을 확보한다는 구상과 달리 참여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채권국 중국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조사기관 로듐 그룹이 집계한 수치를 인용을 해서 202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전 세계 도로와 철도, 항구, 공항, 기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중국 국가기관의 대출 금액 중 약 785억 달러가 재협상되거나 탕감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야, 78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조입니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 동안 기록한 재협상 및 탕감액인 170억 달러에 비해서 4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인데 몇 년 새에 부실 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1대1로 참여 국가에 제공한 중국의 차관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1대1로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시작된 중국의 최대 국가사업으로 올해가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다. 2015년이 아니라 2013년이었네요. 차관의 90% 이상을 위안화로 빌려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1대1로를 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위안화의 기축통화쥐를 노리는 그런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그걸 감안을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차관의 90% 이상을 달러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빌려줘서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9개국이 이 프로젝트에 발을 걸쳤고 지난 10년간 총 대출액은 거의 1조 달러로 추산이 된다. 한 1300조 된다는 얘기죠. 이 같은 구상과 달리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예상외의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참여국의 이딴 국가 디폴트 리스크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세계 성장 둔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높은 국가 부채로 수많은 1대1로 참여국의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실제로 2010년 이후 국가 디폴트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정난을 겪는 국가에 차관을 무분별하게 제공한 것이 화근이 됐는데 미국 윌리엄 앤 메리 컬리지 되게 좋은 학교인데 윌리엄 앤 메리 컬리지 그 원조 데이터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이 공개한 해외 차관 중 60%가 현재 재정난을 겪는 국가에 투입이 됐다. 네, 중국이 1대1로를 빌미로 저개발 국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제공한 뒤 이들을 부채의 함정, debt trap이라고 하는 이 부채의 함정에 빠뜨려서 경제적 속국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IMF라든지 뭐 이런 국제통화기금 이런 게 실제로 달러의 수요를 ADB가 말 그대로 아시아개발은행 개발도상국에다가 달러로 이제 차관을 해주고 그만큼 이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달러에 대한 말 그대로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비중을 계속 늘려주는 효과를 만들고요. 그리고 빌려준 국가에서 돈을 못 갚으면 또 구제금융을 할 때 2012년 13년도에 그리스랑 할 때도 그랬었죠. 그리스의 국가기관 산업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담보로 제공해라.
뭐 등등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당시에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1달러면 IMF 전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600원에서 800원 할 때는 1달러로 600원어치의 한국 자산을 살 수 있었는데, IMF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1달러로 1,800원어치의 우리나라 자산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강남 파이낸스 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좀 헐값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완전 헐값에 팔렸었는데,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그때 우리가 좀 잘 몰라서 좀 당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에 주식이 정말 헐값에 거래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사셨을 때 주가가 이제 뭐 더 떨어질 거야, 1,100 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거에 얼마나 이제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우량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한 주식을 사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기금이 그 우량한 주식을 이렇게 헐값에 외국인이 던질 때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렇게 IMF 전부터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조금은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과 강남 파이낸스 센터와 같은,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근무했었던 KB금융센터, 거기가 서울증권이었었고요. 그때 서울증권도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았죠. 너무 이제 옛날로 좀 빠졌는데, 이 부채의 함정, 뎁트랩에 빠뜨려서 경제적 속국으로 만든다는 요 비판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길게 드렸습니다. 중국이 그걸 이제 똑같이 내가 위안화 빌려줄게, 그걸로 너네들 도로 깔고 철도 깔고 해, 장기적으로 저리로 빌려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위안화의 수요를 늘리고 위안화가 통용되는 국가가 많아지게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달러로 빌려준 게 아니라 위안화로 빌려주다 보니까 미국이 봤을 때 발끈한 거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서 한반토 타항을 건설했으나 지속된 경제난으로 결국 2017년 항구 지분 일부와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했다. 또 중국은 파키스탄에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대규모로 지어주고 과다르항 이용권을 취득을 했고요. 과다르 주민은 항구를 운영하는 중국 회사가 현지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중국은 참여국들의 부채 탕감 논의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왔고, 특정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참여국의 디폴트 우려가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게 됐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1대1로는 중국을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1대1로가 역설적으로 중국과 중국 대형은행의 재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도 향후 채무국에 대한 채무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7일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이강 인민은행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중개회의에서 개도국 채무조정에 관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공동 프레임워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이 2020년 개도국가 최빈국 채무를 재조정해주기 위한 합의고요. 공동 프레임워크 합의에도 중국은 채무부담 경감 조치를 도입한 22개국 채권국의 모임인 파리클럽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채무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1대1로에 참여한 149여 개국 중 대규모 대출자들의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도 확대하는 추세고요. 세계은행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그리고 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구제금융 규모는 2019년부터 21년 말까지 약 1,04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140조 정도 되네요. 이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구제금융 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1대1로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요. 중국 최고 권력자인 시 주석이 1대1로를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고, 홍장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1대1로를 세계의 사업이라고 명명한 상태라면서 1대1로 실행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조차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1대1로 국제협력 포럼에서 1대1로 10주년의 성과를 축하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읽었네요. 네, 중국의 뜻대로 되는지 아니면 중국이 빌려준 그 위안화로 그 나라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나라가 계속 이제 안 되는 나라에 뭐 돈 계속 빌려줘봐야 뭐 가져갈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빌려주든 추다하든 되는 곳에다가 빌려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디폴트가 나는 국가들의 돈 빌려줘봐야 위안화가 그렇게 통용되는 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 다음 진격의 LG 올해 전장 수주 잔액 100조 넘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주 잔액이 100조 가까이 된다라고 기사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진격의 LG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전 TV에 이은 주력 사업 부상, 전 세계 전기차 수요 늘어나며 올해도 30조 원 수주 달성할 듯 연매출은 10조 8천억 원 예상한다고 되어 있고요. 표에 보니까 LG전자 VS 사업본부 매출 전망인데요. 자동차 전장 부문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2022년도에 8조 한 6,500억 정도였고 올해는 10조 8천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LG전자 매출에서 VS 사업본부의 비중이 2018년도에 7%에서 올해 12%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빠지네요. LG전자에서 전장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가 올해 매출 10조 원과 매출 비중 10% 이상 그리고 수주 잔액 100조 원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며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른 전장사업은 재작년까지는 적자였다, 그죠? 이제 LG전자를 이끄는 주력사업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올해 LG전자 VS 사업본부의 연매출은 10조 8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LG전자가 주력 사업인 생활 가전과 TV를 제외하고 매출 10조 원이 넘는 스타 사업본부를 배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2017년에는 휴대폰 사업을 담당했던 MC 사업본부가 매출 11조 1,58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MC 사업부를 전부 다 이제 스크랩해서 없애기로 했죠.
사업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서 VS 사업본부의 연 매출액이 LG전자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키움증권은 올해 LG전자 전체 매출이 총 8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VS 사업본부의 매출 비중은 12%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전장 사업의 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수주 잔액 또한 연말께는 100조 원을 100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G전자 전장 사업의 수주 잔액이 올해 1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BNK증권도 보고 있네요.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작년 27조 원의 신규 수주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에 가까운 수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고요. VS 사업본부의 매출 10조 원, 매출 비중 10%, 수주 잔액 100조 원이라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LG가 계사생활 가정과 TV 외에도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LG전자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분이 LG 사랑이 대단한 분이시죠. 네, 휴대폰도 LG 계속 쓰셨고 요즘은 이제 아마 못 쓰실 것 같은데 계속 이제 LG 전자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신데 자동차 부품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순항하는 가운데 로봇, 전기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등 신규 사업 또한 본궤도에 진입하며 기업 가치 재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LG전자 이 매출이 이렇게 86조라고 했나요? 아까 87조에 올해 달할 것으로 보는데 시가총액이 18조입니다. 시가총액이 18조고 PER 12배, PBR이 아직까지 0.95배 이러고 있고 이럴 때 이제 한번 장기 차트를 쭉 보면서 2008년 9년도에 주가가 그때 쭉 올라왔다가 2010년도 이후로 10년, 11년, 12년, 13, 14, 15, 16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MC 사업부가 그 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삼성하고 LG전자가 거의 전 세계에서 그죠 피처폰 시절일 때 뭐 초콜릿폰, 와인폰 뭐 이런 것들 만들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난 이후로 몰락을 하는데 2010년 1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를 내면서 다시 점프업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패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2등이 패스트 세컨드 팔로잉 전략 2등이 빨리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휴대폰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러면서 한 17만원까지 16만원을 넘었던 주가가 39,300원까지 빠집니다. 2015년도에 기록했던 저점이었고 그랬던 LG전자가 작년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재작년이었습니다. 19만 3천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1만 2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카를 LG전자에서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19만원 오버슈팅이었죠. 좀 했다가 작년에 86,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11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LG전자가 한 30% 올랐네요. 한 40% 올랐다가 지금 고점대기 조금 빠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선전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기사는 SM 가수 품는 하이브 위버스 세계 최대 K-팝 플랫폼으로 하이브가 SM 인수를 실패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해서 좀 읽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하이브 주가가 올해 이번 달에만 뭐 40% 올랐다고 뭐 그렇게도 돼 있는데
왜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까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pop 그룹 NCT, 에스파 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12팀이 하이브의 그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옮긴 게 아니고요. 하이브가 운영하는 플랫폼 위버스에 입점을 하는데, 위버스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물론, 블랙핑크도 YG 엔터잖아요. 그죠? 물론 SM 소속 아티스트까지 품으면서 글로벌 최대 팬덤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 17일 SM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는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고요. 이번 조치는 하이브가 지난달 SM 인수전에서 손을 떼는 대신 SM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버스에 입점할 SM 소속 12팀의 구체적 명단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4세대 대표 아티스트인 NCT, 에스파 같은 그룹은 물론이고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엑소, 레드벨벳, 1세대 보아, 강타까지 사실상 모든 소속 아티스트를 아우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에 따라 SM의 기존 플랫폼인 광야 클럽 기능은 위버스가 사실상 대체하게 된다고 하고요.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팬덤 내 SNS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아티스트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위버스 라이브와 굿즈와 앨범을 판매하는 위버스 샵, 공식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 등이 그렇게 연동돼 있다고 하니까 SM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